옛날 충청도 땅에 신시성을 가진 노파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식 갖기가 평생 소원이었으나 일찍 남편을 사별한 데다 재취자리라도 오라는 데가 없어 쓸쓸하게 혼자 늙어가고 있는 외로운 노파였다. 어느 날 보리밭에서 깐부기를 뽑고 있던 노파는 이상한 알 하나를 발견했다. 꽁알보다 크고 달걀보다도 큰 처음 보는 알이었다. 새 알이라면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할 터인데 하나만 댕그라니 놓여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다. 노파는 그 알이 버림받은 고아처럼 불쌍하게 생각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알을 솜으로 싸 방 안 따뜻한 윗목에 두고 밤낮으로 보살폈다. 그리고 밤이면 어미닭처럼 알을 품속에 안고 잤다. 시간이 흐르자 알 속에서 생명이 태동하는 기운이 느껴졌다. 이제 노파는 침식도 잊은 채 알을 품고 탄생의 순간을 기다렸다. 그로부터 얼마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60이 넘은 노파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너무도 잘생긴 옥동자라는 둥, 괴물이라는 둥, 종잡을 수 없는 소문들이 난무했다. 마을 세도가인 김진사 댁의 3딸이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파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한때 김진사 댁에서 보모 노릇을 하며 어린 3딸을 보살폈던 노파는 그녀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할머니, 계세요? 살인문 밖에서 3딸이 한 목소리로 부르자 노파는 반가운 듯 달려나왔다. 아이고, 너희들이 어쩐 일이냐. 또 옛날 얘기가 듣고 싶은 게로구나. 노파의 목소리는 의외로 생기가 있었고 표정도 밝아 보였다. 할머니, 아기 낳았다면서요? 옥동자라면서요? 정말이세요? 3딸들이 일제히 소리치자 노파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래, 옥동자를 낳았지. 방 안에 있으니 가서 보렴. 첫째와 둘째가 앞다투어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거 구렁이잖아! 징그러워! 아우성 소리를 듣고 셋째가 들어가 보았다. 방 안 민목에 꽃방석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새끼 구렁이가 또아리를 들고 있었다. 셋째의 이름은 진주로서 이름처럼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소녀였다. 새끼 구렁이는 조그만 머리를 치켜들고 가만히 진주를 바라보았다. 흑요속 같은 그 눈이 그녀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참으로 귀여운 도련님을 낳으셨네. 진주가 머리를 쓰다듬자 새끼 구렁이는 행복한 듯 몸을 꼬았다. 그 흉물을 보고 귀엽다니?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밖으로 나오자마자 언니들이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주는 태연했다. 아무리 미물이라 해도 듣는 데서 모욕을 주는 언니들의 태도가 못마땅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부터 노파에겐 구렁어미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노파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노파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구렁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여느 뱀들처럼 개구리나 들쥐 따위를 먹는 법도 없었고 새끼 새나 병아리를 노리지도 않았다. 노파집 구렁이는 영물이라 새벽 풀잎에 맺힌 이슬만 먹고 산다는 말까지 돌았다. 성년이 된 구렁이는 노파에게 진사댁 3째 딸에게 장가를 들고 싶으니 청혼을 넣어달라고 떼를 썼다. 그게 어디 될 법이나 한 일이냐고 펄쩍 뛰었지만 구렁이의 간청을 견디다 못한 노파는 진사댁을 찾았다.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진주를 구렁이한테 시집을 보내라고. 노발대발한 김진사는 분을 사귀지 못한 듯 하인에게 매질을 하게 한 뒤 노파를 내쫓았다. 구렁이는 더 이상 결혼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런 어느 날 김진사가 변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한식날 성묘를 하러 갔다가 살모사에게 물렸는데 백약이 무효라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구렁이는 노파에게 다시 한번 김진사 댁에 다녀오라고 간청했다. 세 딸 중 하나를 주면 해독제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김진사는 소문대로 온몸에 독이 올라 목숨이 위중한 상태였다. 노파의 제안을 들은 그는 하는 수 없는 듯 세 딸들을 불러 모았다. 누가 이 애비를 위해 구렁이에게 시집을 갖추겠느냐? 소녀들은 그 징그럽고 무서운 짐승하고 살란 말이에요? 첫째는 몸소리가 처진다는 듯 온몸을 떨었다. 죽었으면 죽었지. 구렁이한테 시집갈 수는 없어요. 둘째는 울음을 터뜨렸다. 셋째야, 너도 그러하냐? 김진사는 평소 가장 사랑했던 막내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염려 마세요. 소녀가 가겠습니다. 진주의 대답에 김진사는 비로소 안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달도 별도 없는 캄캄한 금은밤. 김진사 집 대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가마 한 채가 나오고 있었다. 가마 속엔 신부단장을 한 진주가 타고 있었다. 구렁이가 준 해독제로 아버지 김진사가 완쾌하자 약속대로 구렁이의 각시가 되기 위해 가는 길이었다. 언니들의 울음소리가 담장 밖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신부는 이미 체념한 듯 담담한 표정이었다. 가마가 노파의 집에 도착하자 신부는 초야를 치를 신방으로 안내됐다. 비록 오막살이 초가였지만 신방만은 여느 집 못지않게 화사하고 아름답게 치장돼 있었다. 신랑이 목욕을 하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리게. 노파는 신부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술 한 잔을 따라주고 방을 나갔다. 한참을 기다려도 구렁이 신랑은 나타나지 않았다. 신부는 술 한 모금을 더 마셨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밤이 깊어갔다. 술 기운 탓인지 졸음이 오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오는 기척이 났다. 신부는 졸린 눈을 부비며 당사자를 바라보았다. 구렁이가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그것도 너무나 잘생긴 청년의 모습이었다. 당신은? 그대를 위해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났소. 이걸 보시오. 신랑은 오색무늬의 뱀 허물을 신부께 보여주었다. 아름다워요. 신부는 꿈꾸듯 신랑을 바라보았다. 네, 그대를 만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소. 서방님. 신랑과 신부는 굳게 포옹한 채 밤새도록 떨어질 줄을 몰랐다. 사람으로 환생한 구렁이 신랑은 착하고 의협심이 강하며 학문도 깊어 사람들은 그를 신선비라고 불렀다. 신선비는 자연을 사랑했다. 그가 숲속에서 풀피리를 불면 꽃과 새와 짐승들이 화답했다. 그럴 때마다 진주는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자연과 혼연일체가 된 황홀경을 맛보곤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신선비는 과거를 보러 떠나게 되었다. 그는 구렁이 허물을 아내에게 주며 당부를 했다. 이건 나의 근본이요. 잘 간직해 주오. 이게 없어지면 나는 두 번 다시 그대 곁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오. 진주는 남편의 근본인 허물을 받아들고 작별에 눈물을 흘렸다. 신선비가 떠난 후 진주는 허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비단 주머니에 넣어 몸에 차고 다녔으며 밤엔 허물을 품에 안고 남편의 채취를 느끼며 잠들곤 했다. 그런 어느 날 언니들이 찾아와 진주에게 술을 먹였다. 진주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몸을 뒤지기 시작했다. 뱀 신랑이 준 무언가 신비한 보물을 지니고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진주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던 그녀들은 진주가 속옷 속에 차고 있는 허물을 찾아내 아궁이에 넣고 불태워버렸다. 그 무렵 한양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던 신선비는 뭔가 타는 냄새를 맡았다. 비릿하고 역겨운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자신의 허물이 타고 있음을 직감했다. 사지가 뒤틀리고 격렬한 통증이 왔다. 여보! 비명과 함께 신선비는 어둠의 나락 속으로 빠져들었다. 3년 세월이 속절없이 흘렀다. 진주는 길 떠날 채비를 했다. 남편 신선비를 찾기 전엔 죽어도 돌아오지 않겠다는 모진 결심을 하고 노파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 산봉우리에 올라가 연기를 피우고 풍신께 기구했다. 바람님, 신선비가 간 곳을 알려주오. 진주의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연기를 휘몰고 북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진주는 재를 넘고 내를 건너고 들판을 가로지르며 바람을 쫓아갔다. 바람은 그녀를 강변 갈대숲까지 안내하고 사라졌다. 서산에 해가 기울고 있었다.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다. 진주는 갈대밭 속으로 들어갔다. 빼곡하게 둘러선 갈대들이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있어 하룻밤 잠자리론 안성맞춤이었다. 보찜 속에서 노파가 싸준 볶은 콩봉지를 꺼내들고 막 먹으려는데 참새들이 날아왔다. 콩을 나눠주자 새들은 그녀의 손바닥 위까지 올라와 콩을 쪼아 먹었다. 진주는 지니고 있던 콩을 모두 허기진 새들에게 뿌려주었다. 다음 날도 바람은 북쪽으로 불고 있었다. 진주는 쉬지 않고 걸었다. 깎아지른 절벽을 타고 험산 줄령을 넘어서자 호랑이가 한 마리 나타났다. 호랑이는 사납게 울부짖으며 진주에게 다가와 큰 입을 벌렸다. 자세히 살펴보니 호랑이의 목구멍에 뭔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다. 진주는 겁도 없이 호랑이 입속에 손을 넣어 목구멍에 박힌 걸 빼내고 보니 고슴도치였다. 배고픈 호랑이가 고슴도치를 삼켰던 모양이었다. 아우, 얼마나 아팠느냐. 진주가 다정스레 쓰다듬어 주자 호랑이는 고맙다는 듯 등을 부비며 타라는 신용을 했다. 진주는 아직도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는 고슴도치를 숲속에 놓아주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호랑이는 나는 듯이 달렸다. 휙휙 스쳐가는 바람 소리와 함께
주위 풍경들이 쏜살같이 달아나고 있었다. 하루 낮 하룻밤을 꼬박 달린 끝에 호랑이는 커다란 동굴 입구에 진주를 내려주고 작별을 고했다. 진주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휙휙 하는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뱀들이 기어나와 앞을 가로막았다. 그중 가장 크고 사납게 생긴 검은 뱀이 진주 앞으로 다가와 대가리를 치켜들고 위협을 가했다. 여기는 인간이 올 수 없는 곳이다. 물러가지 않으면 물어 죽이겠다. 나는 신선비의 아내요. 남편을 찾아야 하오. 신선비. 검은 뱀이 무리를 돌아보자 뱀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구렁동동 신선비, 구렁동동 신선비. 그러자 대장뱀의 안색이 금방 달라지며 태도가 공손해졌다. 그대가 신선비의 부인이라는 증표가 있어. 진주가 품속에서 작은 피리를 꺼내 신선비에게서 배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뱀들은 구렁덩덩 신선비를 연호하며 피리 소리에 맞춰 대가리를 흔들고 몸을 꼬아대며 춤을 추었다. 연주가 끝나자 검은 뱀은 진주를 동굴 저쪽 세계까지 안내해 주었다. 그곳은 온통 회색빛 세계였다. 하늘도 땅도 태양마저도 잿빛이었다. 황토바람이 일고 있는 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니 고목나무 위에 등지를 짓고 있는 까치가 보였다. 진주는 까치에게 길을 물었다. 까마까치야, 신선비 있는 곳을 가르쳐다오. 공짜로는 안 돼. 내 집을 지어주면 가르쳐 주지. 진주는 삭정이를 모아와 까치집을 튼튼하게 지어주었다. 까치는 고맙다며 언덕 너머로 가라고 일러주었다. 언덕을 넘어서니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가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신선비가 사는 곳이 어딥니까? 구렁덩덩 신선비. 할머니는 가는 귀가 먹은 듯 몇 번을 되묻더니 빨래를 해주면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여기 흰천이 검게 되도록 말아야 돼. 그곳은 모든 것이 이승과 달랐다. 흰옷을 좋아하는 이승 사람들과는 달리 검은 옷 일색이었고 짐승들도 사람과 똑같이 말을 하는 세상이었다. 진주는 해질 무렵에야 간신히 빨래를 끝낼 수 있었다. 노파는 매우 흡족해하면서 신선비의 신상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원래 지하국의 왕자였던 신선비는 부왕이 뱀나라 공주와 정략 결혼을 시키려 하자 왕실 보물창고에서 변신과 둔갑을 가능케 해주는 오색 허물을 훔쳐내 동경하던 바깥 세상으로 도망을 쳤다. 그러나 오색 허물이 불타버리는 바람에 신분이 노출돼 부왕에게 잡혀와 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신선비는 오숫가의 초록궁에서 뱀나라 공주하고 함께 살고 있어. 비단뱀의 화신으로 독사보다 지독한 계집이야. 자, 귀를 좀 이리 줘봐. 노파는 진주의 귀에 대고 신선비를 만날 수 있는 방법과 뱀공주를 상대할 계교를 가르쳐 주었다. 초록궁은 연꽃이 만발한 호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 초록궁에 도착한 진주는 노파가 일러준 대로 대문간에서 동량을 구했다. 동량 줍쇼. 동량 좀 줍쇼.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진주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외쳐댔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바가지를 든 하녀가 나와 동량자루에 쌀을 부어주었다. 그러나 쌀은 그대로 주르르 땅에 쏟아졌다. 자루 밑에 몰래 구멍을 내놓았기 때문이었다. 진주가 짐짓 놀란 척하며 땅에 떨어진 쌀을 한 톨 한 톨 주워 담자 하녀도 미안한 듯 같이 거들기 시작했다. 작업이 끝났을 땐 이미 밤이 깊어 있었다. 진주는 발을 동동 구르며 밤눈이 어두워 돌아갈 수가 없다며 처마 밑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애원을 했다. 하녀는 진주를 정원 한 구석에 있는 빈 마구간으로 안내했다. 이곳에서 눈이라도 붙이고 날이 밝기 전엔 꼭 떠나세요. 마님 눈에 띄었다간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 각별히 주의해요. 하녀가 사라진 후 진주는 눈을 들어 안채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 어느 방엔가 신선비가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다. 어떻게든 날이 밝기 전에 그를 만나야 했다. 진주는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지난날 남편이 부는 풀피리 선율에 맞춰 춤을 추던 추억이 떠올라 눈물이 솟구쳤다. 구성진 피리 소리는 밤의 정막을 뚫고 초록궁 내시대까지 흘러들어갔다. 신선비는 몸져 누워 있었다. 부왕에게 잡혀와 마음에도 없는 뱀공주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신선비는 삶의 의욕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이승에 두고 온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불면의 밤을 지새우던 그는 피리 소리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 그건 신선비와 진주만이 부를 수 있던 곡이었다. 대체 누가 저 곡을 연주한단 말인가?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기력이 없었다. 내가 알아보고 올 테니 누워 있어요. 신선비를 진정시킨 뱀공주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밖으로 나섰다. 피리 소리는 마구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웬 놈이냐? 도끼 어린 목소리에 진주는 피리를 멈추었다. 그녀의 시야에 초록무늬의 화려한 의상으로 치장한 요기 어린 뱀공주의 모습이 비춰졌다. 진주는 한눈에 상대를 알아보았다. 나는 구렁덩덩 신선비의 아내요. 뭐라고? 당당한 진주의 대답에 뱀공주의 눈에 선 파란 불꽃이 일었다. 이곳에 서방님이 있다고 들었어. 만나게 해주시오. 진주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뱀공주는 사지를 비틀더니 커다란 비단 뱀으로 변했다. 내 기필코 니년을 죽이고야 말리라. 비단뱀은 아가리를 벌리고 독리를 드러내며 진주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의식을 회복했을 때 진주는 호화로운 방에 누워 있었고 꿈에도 그리던 신선비가 머리맡에 앉아 걱정스런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일촉즉발의 순간에 신선비가 달려나와 진주를 구해냈던 것이다. 내가 나가보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하였소. 산 사람으론 도저히 올 수 없는 이 험한 곳까지 어떻게 왔더란 말이오. 서방님.
진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남편의 품속을 파고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 무렵 분을 삭히지 못한 뱀공주가 지하국의 왕궁으로 달려가 신선비의 아내임을 자처하는 이승려가 왔으니 누가 진정한 신선비의 부인인지를 가려달라며 한바탕 소동을 부리자 진노한 대왕은 진상 파악을 하기 위해 초록궁으로 신하를 급파했다. 신선비와 진주는 죽음을 각오하고 대왕 앞에 나아가 부부로서 함께 살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다. 대왕은 생각에 잠겼다. 오직 남편을 만나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하국까지 찾아온 이승여인. 생사를 초월한 그 사랑 앞에 대왕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생각 같아선 둘의 관계를 인정해주고 싶었지만 뱀공주의 처지를 생각하고 대왕은 갈등 끝에 용단을 내렸다. 두 여인 중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신선비의 아내로 인정하리라. 대왕의 명이 떨어지자 뱀공주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지만 승복할 수밖에는 없었다. 첫 번째 시험은 숲속에서 새가 앉은 나뭇가지를 꺾어오되 새가 날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수많은 지하국 사람들이 흥미롭게 지켜보는 가운데 진주와 뱀공주의 시합이 벌어졌다. 숲속으로 들어간 뱀공주는 나무에 앉은 새에게 만약 깃털이라도 까딱하면 둥지로 들어가 새끼들을 잡아먹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새는 벌벌 떨었고 뱀공주는 의기양양하게 새가 앉은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왔다. 진주가 숲으로 들어가자 참새들이 와르르 날아와 나뭇가지에 앉았다. 참새들은 배고플 때 콩을 나누어 준 그녀의 은공을 잊지 않고 있었다. 덕분에 진주는 참새들이 가득 붙은 가지를 꺾어 들고 올 수 있었다. 두 번째 시험은 물이 가득 채워진 물동이를 이고 얼음 강을 건너오되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뱀공주는 순식간에 커다란 비단뱀으로 변하더니 넓적한 대가리 위에 물동이를 얹어놓고 스르르 얼음 위를 미끄러지며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진주가 물동이를 이려고 할 때 발밑에서 무언가 꼼지락거리는 것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고슴도치였다. 고슴도치는 호랑이 아가리에서 구해진 은혜를 갚기 위해 새끼까지 데리고 왔다. 덕분에 진주는 신발 밑에 고슴도치를 붙이고 얼음강을 손쉽게 건널 수 있었다. 두 여인이 모두 두 번째 관문마저 통과하자 대왕은 보다 어려운 문제를 내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흘 안에 산 호랑이 눈썹 100개를 뽑아오도록 하라. 너무나 뜻밖의 내용이 발표되자 당사자들은 침묵했고 몰려선 백성들 사이에선 무슨 수로 살아있는 호랑이 눈썹을 뽑는단 말인가. 그것도 100개씩이나 하는 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진주는 지하국의 통로인 동굴로 갔다. 검은 뱀과 부하들이 맞아주었다. 그들은 모두 이번 시합에서 진주가 이겨 표독한 뱀공주의 콧대를 꺾어놓길 바라고 있었다. 동굴 입구에 다다른 진주가 피리를 불자 산이 진동하는 표호 소리와 함께 호랑이가 달려왔다. 호랑아, 네 눈썹 100개가 필요하단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호랑이는 진주를 등에 태우고 바람같이 달렸다.
하루 낮 하루밤을 꼬박 달려 호랑이는 원시림이 우거진 산속에 있는 굴 앞에 당도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굴 속에서 5마리의 새끼들이 달려나와 진주를 보고 입맛을 다셨다. 호랑이는 날뛰는 새끼들을 사납게 제지하며 뭐라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새끼들은 잔뜩 불만인 표정이었지만 결국 한 놈씩 진주에게 다가와 눈썹을 내밀었다. 진주는 한 마리당 20개씩 모두 100개의 눈썹을 뽑았다. 약속한 날이 다가왔다. 시합의 결과를 보기 위해 지하국 백성들이 모두 거리로 나와 있었다. 진주는 연도에 늘어선 수많은 사람들의 성원을 받으며 왕궁으로 달려갔다. 진주보다 먼저 도착한 뱀공주는 이겼다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연단에 앉아 있었다. 진주가 호랑이 눈썹을 받치자 심판관들이 나서서 2사람이 가져온 물건을 놓고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 긴장된 순간이 흘렀다. 잠시 후 무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대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뱀공주가 가져온 것은 멧돼지 눈썹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3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한 이승 여인을 신선비의 아내로 인정하겠노라. 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진주와 신선비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굳게 포옹하였다. 뱀공주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대왕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포악성에 진저리가 난 대왕은 더 이상 뱀공주를 두둔하지 않았다. 지하국의 백성들도 모두 뱀공주를 외면하고 진주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그 후 진주와 신선비는 대왕의 배려로 이승에 돌아와서 노파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